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죠. 어느 한쪽 편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후적인 자문과 이후의 소송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로펌 업계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연달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로펌 시장에 불고 있는 변화는 무엇일지, 애매모호한 기업 규제의 쟁점과 보완책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무법인 YK의 조인선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반진욱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업들이 규제 법안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대형 로펌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주요 대형 로펌들도 전담 TF를 꾸렸다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노동정책 TF를 신설해 노동정책과 기업 대응 방향에 대한 심층 자문을 제공하고요. 상법 개정안 대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법 개정안 대응 TF를 운영 중입니다. 태평양은 올해 6월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출범과 함께 상법 개정안 TF를 꾸렸고 7월엔 노란봉투법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장은 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 컴플라이언스 팀을 신설하고 YK는 새 정부 노동, ESG, ESH를 만드는 등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 대응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관련 TF를 꾸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법제도가 워낙 크게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동법률 자문의 수요는 급격하게 팽창할 거고 기업들도 로펌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업 내부적으로도 아마 법무 조직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로펌들의 법률 서비스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일면 되게 뭐 불가피한 이런 현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점은 대형 로펌, 대기업들은 이 변화되는 양상에 적극적이고 되게 액티브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중소업체라든가 영세사업장들 혹은 작은 이제 사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법률 시장에서 양극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화된 구조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사실은 좀 우려도 동시에 갖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펌, 법률 서비스 현장에 계신 변호사님이 와 계시니까 지금 실감하십니까? 네. 현장에서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개정은 종래에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었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내용들이 또 현재 판례에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유예 기간 중에 마련될 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가이드라인 내용에 최대한의 또 기업의 입장도 반영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로펌에서는 변호사분들 뿐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주요 보직을 받았던 분들도 이렇게 영입들을 하더라고요. 이번 경우에는 이제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을 선호한다면서요? 네, 2016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 국세청, 하는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인원이 2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 로펌의 퇴직 관료가 가장 많이 진출한 경제부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등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었는데요. 지난 10년간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6대 로펌에 모두 143명이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부처 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금융 파트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거나 또는 경제부처와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는 담당 팀에서 전문성이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또 해당 기관하고의 소통을 좀 원활하고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니드에 의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추세는 경제부처에 한정되지
되지는 않고 전문적인 모든 각계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하는 니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의 방점도 있지만 모든 분야의 전관이 통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예, 근데 또 막상 로펌에 있어 보면 네, 우리가 흔히 그 업계에서 생각하시는 전관이라는 네. 이미지와 실제 업무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전관이면 다 통한다가 아니라 네. 업무를 보다 더 촘촘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네. 현장성 있는 정보들을 법률적인 지식과 함께 같이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전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트의 어떤 자기네들 리그 상에서의 순환적인 지위의 세습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의 측면이라든가 또 대형 로펌이 대형 기업을 위해서 주요 공직자, 퇴직자분들을 통해서 정보의 어떤 독점과 비대칭성 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사회적 약자층이 처해 있는 이런 어떤 불균형한 이런 상황이 더욱더 심화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기업 규제로 인한 로펌 특수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변호사님이 계셔서 조금 좀 아니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순화시키거나 내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이 법의 문제 어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법률적 기술 게임에 종속시키는 구조로 가져가는 사법화의 경향성들은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간 합의와 어떤 협의의 문화. 사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그런 문화나 토양 자체가 취약한데 노동 문제랑 관련돼서도 노사정이 합의와 어떤 협의의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좀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오히려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률적인 대응 중심의 사고에 갇히게 되는 것이 지니는 한국 사회 궁극적으로 지니는 약간의 어떤 피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러한 좀 고민을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 규제로 인한 로펌 특수. 이 말 자체가 좀 거북하실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있죠. 사실 그 실질적인 특수를 과연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기업의 자문 수요도 기업의 고간이 차야 가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로펌은 기업의 경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사정 대화와 통합 이런 부분들은 기업과 또 특히 로펌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 이후에 유예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데 사실은 노사정의 대화와 통합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의 유예기간만 두었더라도 훨씬 더 바람직한 통합 모델이 구축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기업도 하고 로펌도 합니다. 한 예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투표를 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였는데요. 굉장히 좋은 노사정 모델, 통합 모델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로펌 매출이 증가한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게 이제 반진욱 기자가 얘기해 주실 텐데 처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나왔을 때 자문 비용이 급증해서 로펌 매출이 증가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좀 제시해 주시죠. 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은 건설업 240건, 제조업 270건으로 총 510건이었습니다. 법 시행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약 68%가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약 48%에 달한 건데요.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 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방식이라든가 집행의 방식들을 놓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세팅된 기준을 세팅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대형 로펌의 그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당장 뭐 기소율이라든가 어떤 이런 무죄 가능성도 높아질 거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중처법이 지향하는 거는 잘못했으니까 처벌하겠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예방과 또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구축할 거냐. 저는 거기에 모든 역량,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역량이 거기에 이제 좀 집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이 한국의 노동 사회의 현실이 그 법이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주 그냥 약간 좀 의문스럽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불이건 내지는 불송치로 결정된 사례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전체 사고 비율로 보면 대부분의 사례들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들은 이전에 법 시행 이전부터 굉장히 상세한 자문과 체계 구축을 통해서 안전보건 체계를 완전히 구축해 놓고 그 이행 점검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해오고 있던 곳들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회가 보고 있는 안전의 중요성,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굉장히 크게 끌어올려져 왔다고 보여지고 다만 앞으로에 있어서 이 법을 계속해서 형사처벌 형식으로 갈지 어떠한 경제적 제재의 과태료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준하는 뭐 입찰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도 모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실제로 이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뭐 3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됩니까? 현재 수사 인력의 제한적인 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도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된 사건을 시간 순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과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협상과 어떤 타협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3, 4년 동안 길어지면서 그동안 본인이 또 유가족의 입장에서 입증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또 법률적인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 속에서 불균형한 어떤 그런 이 운동장 자체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또 법률적인 비용은 또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정보 접근성이나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일반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과 같이 경쟁하기는 거의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본질적으로 케어하고 배려할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어떤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로펌 역할의 확대 부분, 여기가 이제 기업과 노동계에 미칠 영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앞에서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셔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노사정이 대화와 협의의 문화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어떤 협의의 구조체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로펌 입장에서 환영이다라고 하면 로펌의 어떤 공공적, 어떤 사회적 역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어떤 방식들에 대한 고민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지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 변호사님께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라서 흔쾌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 자체가 공익의 수호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펌의 클라이언트가 되는 기업이 노조가 있는 기업과 노조가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노동조합을 두지 않고 있는 기업이 75% 상당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시행 이후에 25%의 기업과 75%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 75%의 기업들에 있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 법망에서 소외된 계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사회적 문화가 바뀌고 실제 노사정의 대화와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지점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도 그 공익사단법인 오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익 업무를 진행하는 조직을 별개의 조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직은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로펌이 공적인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상법 개정도 있고 이렇게 기업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법률들, 이게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노동권의 기본적인 인간권으로서의 노동권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은 뭐 한국 사회가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저는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이 확대되고 보장되고 더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노동, 정부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필연적인 시대적인 방향성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좀 더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해야지
그 부분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제 거부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규 채용에 위축이 생길까 하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기업과 사회는 항상 거기에 적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화가 커진다고 하면 자동화에 종사하는, 자동화를 관리 감독하는 인원에 대한 신규 채용은 늘어날 터이지만 실제 직접 생산에 종사하던 인원에 대한 채용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노동시장의 채용 구조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해보자 이러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이제 이 노사 간의 관계로서 인정받고 교섭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용자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원청이 하청의 그 노동자들 혹은 조직된 노동과도 교섭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의 어떤 여지들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근로 조건에 원청이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제 사용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 결정력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이걸 갖고도 얼마나 많은 논쟁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임금, 근로시간 이렇게 노동 조건과 관련된 협의가 사전에 되지 않을 때만 이제 쟁의의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이제 그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이나 경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는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국내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국내의 이제 고용 규모를 조금 줄이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과연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되지 않느냐? 그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어떤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에 관한 해석 그리고 실제 이후에 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이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일본 노동위원회도 실제 아사히 방송 사례 이후에 많은 다수의 사례들을 보면 구체적인 분쟁에 있어서 다른 판단을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실제 법규 명령에 따른 권리의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모법에서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조항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 6개월은 너무 짧은 유예기간이고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양성 과정,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양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주려고 해도 일정 같은 것이 원청의 일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정부에서 매뉴얼이 나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도움이 될 텐데 매뉴얼이 나올까에 대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기간 내에 나오겠죠.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이렇게 매뉴얼이 나올 때마다 그 매뉴얼의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 자료집을 만들고 실제 각급 관청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충분히 많은 다수의 기업들 또 중소기업들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왔는데요. 그와 같은 시간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6개월의 짧은 시간을 거쳐서 의견 수렴 TF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노사정의 대화 통합을 보면서 특히나 유예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교섭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번에 상법 개정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이 상법 개정의 핵심 또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상법 개정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 취지는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경영 방식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저는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 아시겠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과 이제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3% 이른바 3% 룰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감사위원이라든가 감사를 선출할 때 아무리 대주주라도 3%의 범위 내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만들므로써 그 오너든 아니면 대주주든 그간의 회사의 경영들을 조금은 자의적이고 좀 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맞춰서 진행했던 바를 지향하고 여러 다양한 주주들의 어떤 복합적인 의견과 어떤 이해관계들을 제도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변화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문의들이 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자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침해로 받아들여지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경영권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의 자율성이라는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위기 의식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일면 좀 타당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국 사회가 이 시대가 변해서 이제 ESG 경영 같은 것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ESG 경영에서 이해관계자들, 지역을 다 신경 써야 되고 연결 공급망상의 하청들을 다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조항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자본주의의 시장의 경제 원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었던 원리거든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로 불타는 행성에서 비즈니스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거칠게 표현하면 모두 다 죽어나가는데 거기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이며 돈을 번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동권은 노동자의 권리잖아요. 네. 경영권은 경영자의 권리인 거잖아요. 사실상 법률상 권리는 아닙니다. 예. 경영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경영 활동의 자유 내지는 경제 활동의 자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고 법률상에 명확하게 규정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정보들은 약간은 밀행성을 가지고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고 또 어떠한 전략적인 의사결정들은 보다 더 신속하게 내려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개정상법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적 검토를 2중, 3중으로 거치고 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를 더 갖추는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관세라든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조금 제동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 센 3차 상법 개정안 이걸 이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고 연내 가능합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3차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근데 이 부분 이 조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이제 주식 수가 감소하니까 이는 주당 이제 이익을 높여주고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건 이제 특정 대주주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어떤 주주의 보편적인 이익을 이제 그 보장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 방점을 좀 찍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환사채 발행 규제를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법에 포함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로 취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상법의 개정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경영의 투명성과 어떤 공개성을 더욱더 올림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기업 경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그 논의되었던 내용이라서 아마도 그 3차 개정에서 이 부분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꽤 높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자사주를 취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까지 면밀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특별배임죄의 폐지는 사실상 형법상 배임죄가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논의는 또 이 사건 상법 특별배임죄에 대한 폐지 논의하고는 또 약간은 결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을 때는 특별배임죄의 폐지는 아마도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그럼 보완책은 뭐가 있으니까 뭘 더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변호사님도 그렇고 문제라고 내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기업 문의가 가장 많은 게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대체 어떤 의미냐. 그럼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인지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독립이사의 선임 기준이나 그런 것들 여전히 3%룰처럼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경영을 건전하게 잘 해왔던 기업이라든가 경영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경영권의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법과 상법의 어떤 개정들을 추진한다면
잘하고 있는 경영권, 우리가 더 촉진시키고 더 보장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는 경영권에 대한 어떤 격려와 응원과 이것들을 어떻게 또 제도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방식을 만들 건가. 저는 그 양면을 좀 가참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측면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사실상 개정상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명한 경영과 관련해서 이미 국내에서는 다수의 이제 상장 기업과 공시 대상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고 기업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상법 이후에 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생긴다면 아마 이를 메꿔주기 위한 국가 전략 산업이라든지 국가 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책, 또 특히나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년 연장이 될지 재고용 의무 또는 교육의 기회 부여의 형식이 될지 두고 보아야 할 터이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외에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규제 법안은 뭐가 있습니까? 지난 국감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법인세 인상 문제가 있는데요. 기재부는 앞서 모든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재계는 국내 투자 매력도를 낮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저해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 사회적 대학 기구가 공식 출범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 등 주요 노동정책 의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계에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라든가 뭐 우리가 서구의 덴마크처럼 서구의 이제 노동과 복지의 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노동의 어떤 이 노동권의 확대 그리고 기업 경영상에 있어서 어떤 제약적 요소를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이 그렇게 그들 나라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규제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나라가 시장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이 후진적이거나 무슨 큰 갈등적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어떤 우리의 스탠다드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 법안 자체가 기업 규제 법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반기업적이다 이렇게 딱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그 어감이 그렇고 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반하는 그러니까 반기업적인 법안이라는 것은 없겠죠. 그 주 4.5일제에 있어서는 임금 수준을 낮추는 4.5일제도 있고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는 4.5일제도 있는 것인데 이제 지금 흔히 논의되고 있는 금융노조의 4.5일제는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4.5일제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실제 그에 대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혁신적인 투자에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혁신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이와 같은 4.5일제 시행으로 인한 부분에 쓰이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기업 규제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하고 노동자가 같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기업들은 대형 로펌에 가서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는 어디 갑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걱정 안 합니다. 예, 사회적인 어떤 통합과 이런 공공성의 측면에서 뭐 훌륭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선한 충격이고 그런 것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좀 논의되고 실제로 실행되면 좋겠다라는 정말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노동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법조항이 새롭게 이제 마련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그쪽도 사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동안의 여러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법제도의 여건이지만 그 안에서 또 이제 기업이 또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법조항의 몇 개가 신설되거나 개정됐다라고 하는 걸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 장치는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법이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법이 시행되었을 때 그 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주 노동조합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는 곳은 그 정비된 그 체계에 따라서 노총 법률원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조합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조직일 경우에는 사실상 노동자들이 어떠한 보호를 받을까에 대해서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고용노동부는 가끔 노동청에 민원 상담 인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동청을 찾아가든지 이와 같은 민원 상담자를 만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노동위원회에는 마련되어 있어서 소득이 일정 이하일 경우에는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얘기한 이런 법안들이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뭘 누구를 뭐 규제하고 누구를 뭐 못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되게 한번 해보자고 막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내고 이러는 건데 이 진짜 다 같이 잘 되려면 사회적으로 안착되려면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과 과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도적인 보완 과제는 우리가 계속 그런 우려의 논의들을 했지만 아직까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심지어 정부 안에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갖는 약간의 불명확성 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명확성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들을 행정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빨리 갖춰야 됩니다. 법률적인 그런 위계구조상에서의 이런 이 위임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인 보완 과제라고 한다면 뭐 아까 이제 뭐 상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대화와 협의의 문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타협해내는 어떤 그런 문화와 토양이 한국 사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는 뭔가 타협과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결과로서 이루어져 왔던 역사거든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연구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대화와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타협해내고 그 타협의 결과물들을 골고루 나눠 가지면서 전 사회적인 연대가 이렇게 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전 사회적인 체험과 경험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병존하고 병행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어떤 성장과 과실의 결과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거다. 네, 어쨌거나 법원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 보면 맨날 뭐만 있으면 이렇게 탁 들고 법원에 소장 내려가더라고. 일반 시민들도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이게 이러려면 전반적으로 문화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한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에 안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 ESG, ESH의 원류가 되는 그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를 보면 CSR에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이 위기에 강하다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사회적인 ESG 그리고 노동법률안의 개정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또 노동자도 기업의 활동에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움직이면서 사회적인 전체적인 상생의 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한 이런 법들이 취지에 맞게 필요한 것에 정말 공정하게 적용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